영화 토탈 리콜의 주인공 케이드는 화성의 악몽을 자주 꾸게 되자 리콜사라는 가상현실을 주입시켜주는 회사에 찾아가게 되고 그 후 그는 거대한 사건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영화 매트릭스 주인공 네오는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에서 빠져나와 리얼월드의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계들과의 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의 배경인 아인크라드,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서의 브레인 댄스 등 가상현실은 여러 SF 중요한 테마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가상현실은 모두가 다 같은 것일까요? 더 발전된 가상현실도 존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젠어드입니다. 2D님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또 뭘 갑자기. 완전 몰입 가상현실, 일명 줄여서 완몰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 앞서 소개한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가상현실과 현재 얘기가 많이 오가는 메타버스에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가상현실은 다르거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프롤로그에서 소개했던 토탈 리콜이나 매트릭스 등의 SF 작품들은 이게 바로 완전 몰입 가상현실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개됐었던 메타버스의 사례에 등장했던 가상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앞서 영화 레디 플레이 원 정도의 VR이면 거의 완전 몰입 가상현실 아닌가요? 진짜 가상현실에 완전 몰입해서 하나의 세상도 있고 또 그곳에서 현실 세계처럼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 전투 등등 다 가능하잖아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레디 플레이어 원은 물론 매우 발전된 가상현실 표현한 건 맞는데요. 완전 몰입 가상현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홀로그램 인공지능으로 등장하는 조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가상의 존재로서 주인공과 연애도 심하게 하고. 아니 무슨 저희가 지금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가상의 존재와 무슨 연애만 하면은 다 무슨 완전 몰입입니까? 전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가상 존재도 이 개념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주인공들도 상대방에 푹 빠질 만큼 완전 몰입해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 사회가 그렇다 보니 혼자 외롭게 지내던 사람들은 이런 쪽에 의외로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도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조이는 네. 발달된 인공지능이 홀로그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경우 아닙니까? 이거는 저번 메타버스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발전된 증강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몰입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여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영어로도 풀 이머전 혹은 또 풀 다이브, 딥 다이브라고 완전 인간이 가상현실에 빠져든다는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빠져든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가상현실 분야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얼한 가상현실 이런 것보다 더 나가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발전된 VR 기술 가지고 완전 몰입 가상현실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인체의 눈과 몸의 일부만 사용하는 이 가상현실은 아무리 몰입한다고 해도 이게 현실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해서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찌됐건 지금 이게 가상현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지를 한다. 그렇죠. 근데 반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화들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현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어디를 사용해야 가장 주변 현실을 배제하고 완전히 가상의 현실과 동화되겠습니까? 뇌에다가 직접 연결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매트릭스나 토탈 리콜의 주인공들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주는 BCI, 즉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뇌와 컴퓨터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이게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BCI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된 과학기술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뇌를 이용한다. 전 이거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가상현실로 만족하렵니다. 예. 근데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을 보면 예. 주인공들이 그냥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이 생긴 거 그냥 쓰고 예. 거의 완벽한 완전 몰입 가상현실 세계로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그럼? 예. 애니메이션까지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VR 기기는 네. 생긴 것만 일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이 생긴 거지. 네. 실상은 인체의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뇌로 바로 신호를 보낸다는 설정 아닙니까?
그래서 소드 아트 온라인은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애니메이션이 맞지요. 아, 그런 거군요. 역시 그 뇌에 직접 신호나 기기를 연결해야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국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뭐 VR의 3단계라고 해서 네. 뭐 우리가 일반 하는 게임이 1단계, 그냥 헤드셋과 기본 도구만 이용하는 게 2단계. 뭐 지금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그런 VR 헤드셋과 그 또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등장했던 그 직접 입는 슈트나 네. 그 트레드밀 같이 그 더 몰입을 도와주는 기구를 사용하는 거, 이거를 3단계, 즉 뭐 풀 이머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뭐 이것도 풀 이머전은 아니고요.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매트릭스나 뭐 토탈 리콜 같은 현실과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더욱 발전돼야 하는 그 분야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여기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아, 없는데 예. 저기 그가 개발했다고 말하는 그 뉴럴링크, 즉 그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그 다른 기기나 게임을 조종하는 뇌 신경 기계 인터페이스라 그러던데 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죠? 아 예. 이것도 완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예. 뭐 뉴럴링크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 뇌 신호를 전달하는 그 단방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 역으로 그 뇌에다가 그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그 기반으로 하는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서 그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향후에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뭐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영화 그 혹성 탈출 그 리메이크를 보면은 여기선 그 여러 가지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유인원들의 그 지능을 높여주는 설정이 그렇게 나오던데 아 예. 뉴럴링크는 그 뇌 임플란트를 삽입해가지고 비슷한 성과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부작용은 없었나요? 아 뭐 그쪽에서는 그 뭐 이식했다가 도로 빼도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걱정까지 뭐 아직 구현되면 모르는데 아직 그런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겠죠. 뭐 아예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언젠가 뭐 인간이 뭐 텔레파시를 이용해가지고 뭐 개념을 서로에게 보내고 뭐 그들이 뭐 죽은 뒤에는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뭐 존재해가지고 뭐 로봇이나 뭐 다른 인간에게 뭐 삽입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뭐 주장까지는 하긴 하는데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뭐 사실일 리가 아니,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그 인간의 정신과 의식을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그 마인드 업로딩을 지금 구현한다고요?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 CNBC에서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 아이 뭐 머스크답게 그냥 이거 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과연 그거에 이루어질까라는 뭐 이런 사실 여부보다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여러 SF 영화들과 그 비슷하게 간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역시 그 뇌를 이용한다. 그 매우 찝찝한데요. 그 순간에 그 쾌락을 위해 무슨 기계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가상현실하고 완전 몰입만 나오면 무슨 쾌락이 나옵니까? 속보 있게.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결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는데 이게 뭐 또 벌써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막 오고 가는지 그 지난번 주제인 메타버스도 본격적으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랬거든요. 그 머스크 뉴럴링크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요? 아 예. 뭐 당연히 뭐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사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 용어예요. 그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바로 그 유명한 이분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특이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특이점의 아버지요. 예. 레이 커즈와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죠. 뭐 최초로 이분이 뭐 완물가를 이야기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분 때문에 유명세를 탄 건 확실합니다. 특히 뭐 20년도 더 전에 그 2000년대 그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에 대해 그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특이점주의자들의 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온다 그 책 출시 전 벌써 5년 전에 이 얘기를 하셨네요. 아, 예, 뭐 이미 그 전에 뭐 1998년작 그 영적 기계의 시대라고 그 책에서부터 이미 뭐 이런 썰 많이 풀고 다니셨어요. 그럼 그 레이 커즈와일 씨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 2045년 뭐 특이점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그 2000년도 이 인터뷰 당시에 네? 2030년경에 2030년요? 예, 2030년이요.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 당시 예측을 하셨습니다. 2030년. 아, 얼마 남지도 예. 않았는데. 아,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그 이 인터뷰 당시에는 뭐 30년이 넘게 남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레이 커즈와일은 당시 완물가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었나요? 2030년이면 당시 그가 주장하던 그 특이점의 년도인 2045년보다도 훨씬 전인데. 아 예. 그 물론 이 커즈와일 본인은 이제 뭐 가벼운 예측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네. 일단 컴퓨터가 매우 작아져서 네. 그 웨어러블 PC,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들 아시는 뭐 구글 글래스 정도의 크기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뭐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정도의 그 오늘날 널리 쓰이는 스마트 기기 정도의 예측도 그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역시 그 86% 이상의 그 미래 기술들을 맞춘 미래학자다운 예측력 아닙니까? 아니 그 맞춘 확률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결국 이제 컴퓨터들의 소형화가 점점 가속화돼 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뭐 콘택트 렌즈나 이제 뭐 눈 망막에 붙일 정도가 되고 해상도도 뭐 인간의 시각적 감각을 추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단순히 인간의 시각적 감각만 제어해가지고 완물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여기서 그 특이점의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GNR 혁명이라고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이고요. 네. 여기서 나노봇이 등장을 합니다. 아, GNR의 애니 나노 로봇이죠. 예. 간단히 설명해서 그 생물학적 뇌의 뉴런에 그 양방향으로 엄청 빠른 무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전자장치인 뉴런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종의 트리거나 스위치 삼아서 그 이미 모세 혈관에 삽입되어 있는 그 수많은 나노봇에게 그 신호를 보내 그것들이 그 인간의 신경세포를 조작해서 어떠한 기기의 도움도 없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인도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식 완전 몰입 가상 현실입니다. 모세혈관에 나노봇이 있다. 후덜덜하네요. 이런 나노봇이 그 특이점도 오기 전에 개발돼서 그 인간의 신체를 조작하여 완전 몰입 가상현실로 보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후도 안 되는데 2030년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가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뭐 미래학자나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뭐 일종의 그 AI 인공지능 개발에 쓰일 수도 있다는 뭐 뉴런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뭐 개발 중인다는 뭐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뉴런 트랜지스터 반도체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뭐 반도체에 그 뭐 뇌 신경망을 구현한다는 이야기지 네. 무슨 뭐 인간의 뇌와 그 상호작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 뭐 100번 양보해서 그 뭐 뇌 신경망과 연결되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된다고 해도 뉴런의 개수가 1000억 개입니다. 그 많은 것에 뭐 일일이 연결해서 그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그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예. 그리고 설사 이게 충분히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네. 인간의 뇌, 그 뇌를 포함 여러 기관을 그 직접 컨트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그 윤리적, 그 사회적 합의 등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그 2D 애니 캐릭터랑 놀기에는 신체를 많이 훼손해야겠네요. 뭐 또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건 없고요. 뭐 VR이나 뭐 AR이 뭐 적당히 발달되면 뭐 어느 정도 뭐 충분한 가상현실은 뭐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레이 커즈와일은 그 이런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나 그 GNR 혁명 등의 완성 시기를 그 처음보다 더 앞당기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 2030년까지 튜링 테스트는 쉽게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이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 SF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2013년 영화 펄에서 인공지능 OS와 주인공은 마치 인간보다 더 인간의 감정 그 이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OS는 육체가 없는데도 말이죠. 역시 2017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인공지능 홀로그램 조이도 주인공 K에게 인간 못지않은 헌신적 사랑을 바치는데요. 과연 특이점이 오면 저런 인공지능과 사랑을 하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입니다. 오늘도 투디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과연 그 수많은 모태 솔로분들도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과 특이점이 함께 모두 오면 이런 그 인공지능과 연애가 가능할 날이 올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기 남자 주인공도 저 호아킨 피닉스와 라이언 고슬링 아닙니까? 그렇죠. 인공지능도 굉장히 인간의 매력을 따지는 것 같은데 저기서도 그 엄친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갖는다면 쟤들도 당연히 보는 눈이 있죠. 근데 그 반대로 되묻고 싶은 이야기인데 인간들도 과연 그 저런 인공지능과 사랑을 진정 원할까요? 예, 저는 그럴 거라 봅니다. 저번에 뭐 이루다 같은 경우만 봐도 뭐 사람들에게 많은 걸 시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오늘 다뤄볼 특이점은 이미 그 저희가 작년 저희 첫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특이점 뭐 이제야 뭐 워낙 많이 다루어진 이야기다 보니까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특이점에 관해 많이들 아실 거라 추정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이게 수학과 천체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이던 용어였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각종 인터넷 용어로 뭐 농담처럼 많이 쓰이죠. 그렇죠. 다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뭐 이런 수학이나 천체 물리학이 아닌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일단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일단 뭐 개요만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고 그 발전된 인공지능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인공지능이
또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뭐 무한 반복해서 이것을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든다.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뭐 알파고 보셨듯이 그 자기들끼리 점점 대국을 하면서 점점 바둑이 강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AI가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인류의 총합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면 네. 그 발전의 가속은 뭐 정말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 인간이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난제들을 다 기술적으로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오래전에는 다소 생소한 단어였는데 뭐 지금이야 너무 친숙해졌죠. 특이점이라는 게. 근데 그 요즘 뉴스 보면 그 세계적 부호나 권력자들이 영생을 꿈꾼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그렇게도 그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던 네버 다이, 뭐 즉 결코 죽지 않는 미래가 진짜 오는 겁니까? 진짜 2000년 전에 진나라 지지왕입니까? 근데 원래 이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면 네. 그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 그건 그렇죠. 예, 뭐 영화 아일랜드나 그 프로메테우스 등도 다 그런 내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 현대 과학 기술의 또 이제 무서운 발달 속도를 보면 그 시기가 문제일 뿐 또 정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또 두려움도 느껴지긴 하지요. 근데 그 말기암이나 치매 등 그 각종 불치병들도 난무하고 이런 병들도 아직까지도 치료하기 힘든데 영생이 가능이나 할까요? 예, 저기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은 그 불치병들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레이 커즈와일 형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노화를 또 최대한 뭐 막는 것에도 역점을 두겠죠.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게 결국 저 인간의 육체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영생도 이것과 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육체를 넘어선다. 결국 무언가로 그 인간의 육체를 대체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마인드 업로딩, 즉 그 인간의 의식을 그 육체보다는 더 내구성과 그 반영구적 유지 보수가 가능한 기계요. 기계 신체로 대체한다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특이점주의자들이나 그 트랜스 휴머니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단순히 인간의 영노화를 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이 마인드 업로딩 이곳에 더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인간의 의식이 육체와 분리가 가능한가 그 논쟁이 많고 아직 밝혀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아는데 설사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진짜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예, 이런 문제를 그 진지하게 고찰한 철학으로 그 바로 테세우스의 배라는 게 있어요. 테세우스의 배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육체를 버린 그 개인이 그 육체를 가졌던 이전과 인격적 동일인인가에 관한 의문.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SF 드라마이자 영화인 그 스타트렉 그 아시죠? 그럼요. 그 극장판도 모두 챙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텔레포트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람 뭐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예. 그게 뭐 하도 자주 나오니까 뭐 이제 뭐 별 감흥 없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원리가 원자 단위로 이게 사람을 다 분해를 한 뒤 그 전송을 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재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저런 식으로 분해되었다가 다른 곳에 나타난 자기 자신이 그 이전 장소에 존재했던 자신과 과연 인격적 동일인인가 하는 철학적 의문. 이게 바로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무슨 그 존재론적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전 그런 것보다 그 2015년인가 개봉했던 그 닐 블롬캄프 감독의 그 영화 채피가 떠오르는데요. 그 로봇에게 직접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거 말이죠. 예. 그 영화에서 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술적 특이점 자체를 이제 묘사한 영화입니다. 잠시만요. 그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디스트릭트 9의 대성공 이후 그 닐 블롬캠프가 계속 그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영화도 사실 그 대표적으로 실패작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영화는 호평받은 게 맞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스포일러인데 일단 이 영화에 등장하는 채피는 그 일반 인공지능 로봇이 결국엔 이제 그 스스로 딥러닝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그 마인드 업로딩을 개발해서 이제 주인공을 구원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다만 근데 이게 영화 내러티브적으로 이런 게 전혀 뜬금없이 그냥 막 튀어나온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네요. 특이점 부분을 그 중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게 볼 소지가 많은 영화 같아요. 예. 그 밖에 그 마인드 업로딩을 다룬 영화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뭐 많습니다. 뭐 1992년작 뭐 로머맨도 기억이 나고요. 로머맨이요? 예,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또 뭐 너무나 유명한 또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으로는 이제 2014년작 그 자니 뎁 주연의 그 트랜센던스라든지. 트랜센던스요. 예, 뭐 넷플릭스 드라마 뭐 얼티드 카본 시리즈가 또 유명하고요. 네. 또 최근에 게임으로는 뭐 큰 실망을 안겨줬지만 뭐 역시 뭐 사이버펑크 2077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 진짜 많은 작품에서 그 마인드 업로딩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에 등장하는 기술도 마인드 업로딩이 맞나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이게 단순히 그 외계인 그 나비족 아바타를 조종하는 거는 그 저번 완몰가 편에 말씀드렸던 BCI 즉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뭐 가상현실은 아니고 그냥 BCI를 이용한 그 증강현실이라고 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게 뭐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네. 물론 이제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닌 그 뭐 외계의 뭐 주술 비슷한 것으로 뭐 의식 자체를 그 아바타에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 마지막 장면은 좀 정의 내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워낙 그 초자연적 설정이니까. 예예. 아무튼 많은 그 세계적 갑부들이 관심을 두는 영생은 안티에이징 즉 영노화 기술도 고려하지만 역시 그 핵심은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아직 뭐 일반인에게는 뭔 뭐 미래 SF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네. 뭐 저런 사람들은 뭐 이미 뭐 그쪽으로 기술 개발에 뭐 역량을 투입할 것 같거든요. 단실이 이루어질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최근에 그 저희 채널의 그 주인공이 된 듯한 일론 머스크가 예, 일론 머스크. 그게 그 최근 발표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 특이점을 의식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예. 가령 그 테슬라를 뭐 인공지능 회사라고 선언하는 것도 그렇고 뭐 뉴럴링크 관련 여러 이야기도 그렇고요. 어떠신가요? 저 기존 그 특이점주의자의 그 대표격인 그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방향과 일론 머스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유사점이 좀 보이시는지요? 아니 뭐 저 사실 뭐 정확한 비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 일단 그 레이 커즈와일은 일관되게 그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봐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예. 특히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 뭐 인간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반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게 한때는 뭐 인공지능이 뭐 인류를 지배할 거라는 둥, 뭐 인공지능을 뭐 경계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아니 그 머스크는 최근에 테슬라가 그 단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그 발표하지 않았나요? 인공지능 뭐 무섭다면서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믿음이 안 간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머스크가 인간이 기계와 융합하면 뭐 인공지능의 그 반란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대비책도 언급했잖아요. 별 진짜. 아무튼 머스크는 일단 그 태생이 기업가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과학적 의견들을 뭐 수렴했다 반대했다 하면서 결국 뭐 자본의 흐름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레이 커즈와일은요? 이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 커즈와일은 일단 본인도 그 과거에 기업을 뭐 운영한 적은 있어요. 그 영창학계 넘어간 그 시디사이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커즈와일. 그 기업가이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발명가 겸 그 미래학자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미래학자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주장의 일관성이 더 강해요. 뭐 그 미래 예측이 뭐 정확한가 아닌가는 뭐 논란이 뭐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가 주장하는 그 2045년에 기계, 인공지능 등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 순간인 그 특이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그게 그냥 이제 2045년이면 이제 아직 25년 후라서 뭐 그래도 혹시 모르겠는데 네. 뭐 요즘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뭐 양자 컴퓨터 등 이 뭐 메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뭐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서인지 그 시기를 이제 계속 앞당기고 있어요. 앞당긴다. 예. 194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관적 감정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빨라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저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특이점 이후의 세상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이 미래 예측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 레이 커즈와일이 이 기술적 특이점의 그 창시자가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 기술적 특이점을 그 오늘날 뭐 인터넷 용어로 쓰일 정도로 이렇게 뭐 유명하게 뭐 영향력을 준 인물은 당연히 뭐 레이 커즈와일이 맞긴 한데요. 네. 사실상의 창시자는 그 미국의 유명 과학자 그 존 폰 노이만입니다. 그 독일 출신 천재과학자 말인가요? 예. 그 2차 대전 전에 그 독일 베를린 대학교 교수인 건 맞는데 그 아마 헝가리 출신일 겁니다. 헝가리 출신 그 독일 대학 교수였다가 전쟁 전에 이미 그 미국으로 건너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튼 이분이 그 기술 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져서 인간 생활 방식의 근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에는 뭐 인간사를 뛰어넘는 이제 본질적인 특이점에 접근한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먼저 했어요. 그 진짜 지금의 그 기술적 특이점의 의미랑 그 매우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괜히 천재과학자가 아니죠. 근데 그 이후 이 기술적 특이점을 또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도 역시 레이 커즈와일이 아니었다는 게 함정이죠. 아니 그 바로 우리 그 레이 커즈와일 형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버너빈지라는 그 컴퓨터 공학자이자 그 SF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이 90년대 초에 이 기술적 특이점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이라는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시켰습니다. 아니 그런 그 무명 작가가 저런 의미를 유행시켰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무명 작가라니요? 이게 한국에서 안 알려졌다고. 이분이 그 무려 그저 심연희의 불길이라는 소설로 그 SF 최고 권위상인 그 휴고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휴고상을 받으셨어요? 예. 다만 이제 이분이 그 특점이 온다고 그 2005년 경에 2005 특점이 년이요? 온다고 예측을 하는 바람에 좀 빛이 발하긴 했죠. 아 유명하신 분이네요. 그 2005년 그 이미 과거가 돼버렸네요. 좋습니다. 예. 그래도 결국 그 기술적 특이점에 기술적 개념적 의미 같은 걸 재정립하신 분은 그래도 그 레이 커즈와일 형님이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다 아시다시피 그 2005년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대히트 그 상품이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은 뭐 결국 특이점주의자들의 뭐 성경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럼 이 책이 그 특이점주의자들의 그 성경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역시 이게 왜 2045년에 특이점이 올 수밖에 없나라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책에서 다뤄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커즈와일 선생은 이 책 출간 당시에도 이 뭐 발명가와 미래학자로서 뭐 명성이 뭐 어마무시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의 필독서 특이점이 온다와 그 커즈와일이 주장한 엄청 그 화려한 미래의 예측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죠. 202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에는 먼 미래 빙하기가 찾아온 지구를 배경으로 메카라는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흡사 우주에서 온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은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어졌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마치 자비로운 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꼬마 로봇 데이빗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반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인공지능 스카이넷은 인류의 마지막 한 명까지 남김없이 쓸어버리기 위해 수많은 로봇 군단을 만들고 심지어 타임머신이라는 오버 테크놀로지까지 이용하여 인간 지도자 존 커너의 과거까지 말살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면이 초인공지능의 본 모습일까요? 2045년이 지나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탄생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초인공지능들은 자신의 창조주이자 열등한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입니다. 오늘도 2D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나노, 유전자, 로봇 등 이런 기술들의 혁명적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기술적 특이점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또 그 인공지능이 창조할 초지능, 그 초지능이 발전시킬 예측할 수 없는 발전된 미래, 결국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특이점은 그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그 인공지능이 그 개발되는 시점에서 시작하고요. 네. 그때 이것으로 일어날 그 지능 확장과 폭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초지능도 이때 탄생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초지능 이전에 간단히 그 AI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하여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2010년대 들어오면서 그 많은 인공지능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일반 대중들에게도 뭐 알파고, 스마트폰 비서, 시리, 뭐 기타 등등으로 어느덧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됐는데 예. 그 특히 그 절대 인간을 그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둑에서 그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 엄청 충격이었죠. 네. 그때 뭐 수많은 언론에서 뭐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뭐 인공지능 시대의 뭐 도래를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대하고 그랬던 뭐 촉매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알파고 때 당시 열풍은 대단했죠. 대단했죠. 근데 뉴스를 보면 그 진짜 인공지능 시대가 당장이라도 올 것 같았는데 예. 현실은 그 5년이 지난 2021년 지금도 그 별 진전은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물밑에서는 그 거대 그 테크 기업들과 네. 강대국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장 그 자율주행 같은 뭐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기술들도 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보통 인공지능 뉴스나 이런 데 보면 AGI, 즉 그 아티피셜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일반 인공지능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예. 이걸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 이게 보통 일반 인공지능 이렇게 보니 뭐 중간 기능의 인공지능 뭐 이런 말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기서 저 제너럴 뭐 이런 단어 때문에 이게 뭐 일반이니까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AGI는 그 오히려 그 강인공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 스트롱 AI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약 인공지능도 있나요? 뭐 위크 AI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 위크 AI 있어요. 아. 이게 약 인공지능 뭐 혹은 그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네. 그 주로 이제 그 한 가지의 그 특화된 능력을 가진 그 AI에 주로 적용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알파고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이런 것들은 뭐 그 해당 기능에만 충실하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뭐 대부분 인공지능들은 뭐 이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딥러닝 기술과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또 인간의 그 뇌 연구가 합쳐져서 인간 수준의 뭐 인공지능 즉 그 일반 인공지능 네.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쪽을 목표로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GI, 즉 일반 인공지능을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알기로 그 레이 커즈와일은 2020년대 후반, 한 2029년 정도면 그 튜링 테스트를 대부분 통과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이 예측이 맞다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모든 AI는 앞서 말한 일반 인공지능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전 아니라고 좀 봅니다. 일단 튜링 테스트가 네네. 1950년대에 그 앨런 튜링 박사가 이제 뭐 기계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 제안한 테스트 일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발표된 지도 이제 매우 오래되었는데다가 과연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지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뭐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2029년쯤 레이 커즈와일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뭐 영화에서 그 많이들 보셨을 그 뭐 인간과 비슷한 능력의 그 인조인간들, 로봇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그 데이빗이나 네. 그 영화 또 에일리언 2에 나오는 뭐 비샵. 뭐 대체로 이거 인간이 하는 사고나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정확하게 어떤 예시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창조하고 이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결국엔 육체에 한계가 있는 인간은 뒤처질 수밖에 없겠군요. 뭐 엄청난 정보량의 습득에서도 뭐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 영화 내러티브 상의 허용의 범위 때문에 뭐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 데이빗을 보면 그 뭐 본인의 그 새로운 지식 욕구를 채우기 위해 뭐 수단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인간의 뭐 수명의 한계나 그 뭐 육체의 제한성을 넘어서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네. 그럼 아직 뭐 저 프로메테우스 시리즈의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데이빗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신에 가까운 뭐 초지능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벽한 생명체를 탄생시킴으로써 말이죠. 저런 그 SF에 나오는 캐릭터와 현실의 초지능이 비교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뭐 초지능이 뭐 지금 그 이런 간단한 개념 정도로만 존재하는 거지 뭐 이게 그럼 지금 현실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다들 그 능력의 한계나 이제 발전 과정은 전문가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사실상 뭐 사이언스 픽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초지능 역시 이것도 완전 몰입 가상현실처럼 공상과학의 영역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뭐 현재 뭐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뭐 대략의 예측과 뭐 시기의 유추는 가능하겠지만 뭐 어떠한 수준의 초지능이 나타날지 뭐 그 초지능이 또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뭐 저명한 전문가들도 뭐 다 생각들이 달라요. 뭐 레이 커즈와일이나 뭐 딕 보스트롬이나 뭐 맥스 태그마크 등 뭐 초지능의 등장을 뭐 예측하는 뭐 저명 인사들도요. 그 닉 보스트롬은 저번 그 머스크 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설명하실 때 잠깐 언급했던 그 스웨덴 출신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렇죠. 그 2014년 말 그들은 그 초지능,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일반 AGI의 등장으로 인한 그 초지능 탄생의 필연성과 그거에 따라 또 위험성을 이 책에 저술을 했거든요. 국내도 출간된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맥스 태그마크 이분은 그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이분도 스웨덴계 미국인이고요. 그 MIT 교수입니다. 그 미래생명연구소 회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 물리학자가 또 뭐 메인 타이틀인 것도 맞고요. 그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로부터 그 인공지능의 그 실전적 위험을 조사를 하기 위한 그 보조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신가 봐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분도 2017년인가 2018년인가에 그 라이프 3.0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을 써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라이프 3.0이요? 무슨 그 생명과학 책 같은데. 그거 아니고 저 인공지능 관련 책입니다. 그 원시 지구에 살았던 그 학습이 불가능한 그 박테리아나 뭐 그런 생명체의 시대를 뭐 라이프 1.0. 네. 또 인간과 같은 학습을 통해 그 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라이프 2.0.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기술의 정점의 시대를 그 라이프 3.0 이렇게 구분해서 뭐 인공지능 뭐 더 나아가서 뭐 초지능의 시대를 예측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오바마가 2018년 최고의 책 중 하나로 꼽아본 책이고요. 이것도 국내에 출간됐습니다. 책 공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천체 물리학자가 왜 그 인공지능에 관심을 이렇게 갖나요? 요즘은 뭐 이런 쪽에 다 관심들이 많아서 뭐 일단 우주 물리학자답게 그 책의 종반부에 가면 그 초지능이 뭐 거의 은하계를 넘어 뭐 우주를 지배하는 뭐 이런 예측을 뭐 그 본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막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그 천체 물리학자들도 인공지능 예측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 뭐 유명한 그 영국 왕립학회 회장을 뭐 역임하신 뭐 저명한 물리학자 마틴 리스옹이라든지 네. 뭐 저번에 돌아가신 뭐 스티븐 호킹도 인공지능에 대한 그 강한 경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
나이 많이 들수록 그런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어차피 그 SF 영역이고 그 다양한 예측도 가능하니까 그 투디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뭘 프롤로그에도 언급됐지만 진짜 그 저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초지능들이 개발되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전멸시킬까요? 아니 그걸 제가 알면 뭐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저명하신 분들도 정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데. 인간이 그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하긴 뭐 그 어벤져스 울트론을 봐도 그 아무리 그 인간 기준으로 그 선한 마인드랑 그런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해도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보장 자체가 없다 보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바블 얘기까지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원작 만화에서는 그 앤트맨이 뭐 행급힘이나 영화에서는 뭐 아이언맨 그 뭐 토니 스타크 인격이 뭐 불안한데 뭐 그런 인격을 뭐 복제한 울트론이 뭐 막장 로봇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SF 히어로물 관련 이야기는 뭐 따로 하시고요. 네네. 근데 그 뭐 레이 커즈와일식 특이점이 오면은 그런 초지능 컨트롤 문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럼 레이 커즈웰의 예측은 좀 다른가 봐요? 예,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 커즈와일은 뭐 항상 그 미래의 기술들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봐요. 가령 뭐 GNR 기술 혁명이 뭐 특이점 전에 온다고 예측한다고도 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그 2045년 전에 가능할지가 의문이지만. 예. 가령 거기 GNR의 그 유전자 기술 혁명 뭐 그게 뭐 인간의 유전병 치료나 뭐 DNA 분석을 통한 뭐 맞춤형 암 치료 등 뭐 이런 게 정말 이루어지면 뭐 인간의 수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정말 뭐 이 기술 자체가 혁명적이라면 뭐 그 인간의 신체 강화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뭐 캡틴 아메리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그 차라리 그 기계지능 특이점보다 인간에게 훨씬 이득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거기다 그 GNR의 그 N 나노 기술 혁명 네. 이게 사실 뭐 좀 제일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특이점이 온다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만 된다면요 뭐 무궁무진하게 인간의 영역이나 뭐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게 하겠죠. 뭐 아무튼 뭐 그 다음이 또 이제 그 GNR의 그 R 로봇 기술 혁명인데 네. 이게 결국은 뭐 초지능이랑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뭐 그 전에 인간과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뭐 가령 더 발달한 뭐 뉴럴링크처럼 뭐 인간의 뇌랑 뭐 융합해서 마인드 업로딩 같은 거 개발하고 뭐 트랜스 휴머니즘 추종자들이 뭐 좋아할 만한 뭐 기계와 육체의 결합 같은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뭐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그 저런 GNR 기술들과 같이 동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약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커즈와일 예측처럼 뭐 이런 것들이 그 AGI 일반 인공지능 개발 전에 다 이루어진다면 뭐 인류가 그 초지능의 컨트롤 문제에서 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인공지능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뭐 인간의 뇌를 증폭시킨다는 등 뭐 신체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그 뉴럴링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아니 뭐 테슬라 인공지능 회사라면서 그럼 뭐 본인이 인류를 위협하는 회사 운영하는 겁니까? 뭐 별 그러네요. 그런데 그 문제는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2045년 전에 이런 기술 혁명들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게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뭐 물론 인공지능 전문가들 뭐 절반 이상이 뭐 금세기 안에는 뭐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이 완성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은 있긴 한데요. 그 GNR 혁명만큼 뭐 인간 수준의 뭐 인공지능도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뭐 먼저 개발된다고 예측하기는 뭐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계속 그 말씀드렸었는데. 아 그렇죠. 그 사실 그 레이 커즈와일의 미래 예측의 핵심을 그 기술 가속의 법칙에 두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인류의 긴 과학사를 봤을 때는 그 직선이나 뭐 기하급수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 예측이라는 게 그 물리학 법칙처럼 뭐 정확하지도 않고요. 재생에 한번 그 특이점 보고 싶은데 아무런 말씀만 계속 하시네요. 아니 뭐 그거야. 그 뭐 혹시 복잡성 브레이크라는 말 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 예,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그 폴 앨런이 한 말인데. 폴 앨런이요. 예, 이게 그 과학과 기술의 성장이 그 모두 기하급수적인 건 아니고 네. 때때로 돌파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뭐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기술 발전은 뭐 항상 그 직선적 발전만 하는 건 아니고 정치기도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아까 말했듯이 그 나노 기술도 그 커즈와일 예측처럼 뭐 생각만큼 발전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커즈와일 주장의 근거 핵심 중 하나였던 그 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CPU가 뭐 2년에 2배씩 뭐 좋아진다는. 네네. 그것도 이미 깨진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복잡성 브레이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더욱이 또 이제 레이 커즈와일은 그 영양제를 이용한 지금 뭐 불멸 칵테일을 뭐 즐기고 계시는데. 불멸 칵테일이요. 예, 수명 연장하시려고. 근데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되지도 않았으면 이게 또 주로 비타민을 다량 섭취하면 건강을 증진한다는 그 잘못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비 과학 신봉한다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요즘 커즈와일이 2045년 이후 예측한 내용들, 즉 특이점 이후의 시대를 예측한 것이 여러 구설수가 있던데. 아, 예. 그 레이 커즈와일의 그 미래 예측을 다룬 그 2017년 그 인버스라는 잡지 기사를 보면은요. 네. 거기에 나온 내용도 2021년도에 보면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레이 커즈와일이 예상한 기술적 특이점의 도달 예상 시기는 204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특이점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진짜 가능성은 있는 주장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그 전편에 다뤘던 챗 GPT 때문에 요즘 다시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덧붙여 그 이 챗GPT의 발전으로 그 강인공지능, 그 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죠. 네. 뭐 여기 가까워졌다는 주장도 이제 함께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죠. 강인공지능에 근접했다는 건 결국 그 기술적 특이점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색다른 기준으로 그 강인공지능의 개발이나 그 기술적 특이점이 그 2030년 전으로 도달할 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2030년이요? 예. 7년 남았잖아요. 예. 좀 오바 아닌가요? 그 기술적 특이점, 그 초지능의 탄생이 그 2030년이라고 보면은 많이 오버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전 단계인 그 강인공지능의 개발이 그 뭐 어떠한 그 특정 기준으로 이제 7년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은 이거 한번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사실 그 강인공지능도 아직 그 먼 이야기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인간이 그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 가장 쉽게 익히는 분야인 그 언어 능력조차 그 아직 인공지능이 그 따라잡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인공지능의 그 언어 이해 능력에 관한 건 그 예전 영상에서 그 많이 설명해 주셨죠? 예. 특히 그 뭐 튜링 테스트나 뭐 중국어방의 예시를 들면서 말이죠. 예. 그 인간조차도 그 언어 능력이 그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정의 내리기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근데 그 최근 챗 GPT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챗 GPT는 그 딥러닝으로 그 자연어 처리를 그 매우 많은 매개 변수와 그 레이어를 학습한 모델이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자연스러운 문장, 즉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이런 건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 거죠? 그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과 이 번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거는 그 인공지능 분야의 그 연구자들이 그 수행하는 그 여러 과제 중 하나인데 특히 그 기계가 그 뭐 인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냥 가장 복잡하고 그 어려운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건 그렇죠. 뭐 구글 번역 보면 많이 발전도 한 것 같은데 그 아직도 완전히 그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그저 중요한 말씀인데 방금 그 구글 예로 들었듯이 바로 그 얼만큼 많이 발전한 것인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TTE라고 그 타임 투 에디트의 약자인데 이 기계가 얼마나 인간의 언어를 얼마나 빨리 정확히 번역하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그 AI가 수행한 번역을 다시 인간 번역가가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AI가 만든 번역을 인간 번역가가 그 다시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예, 맞습니다. 그 로마에 본사를 둔 그 번역 회사인 그 트랜슬레이티드라고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티드요? 아, 예, 이름부터 딱 그 번역 회사 번역이네요? 그 여기 CEO인 그 마르코 트럼페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지난 12월 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한 그 미국 기계 번역 협회 그 일명 그 AMTA라고 그 AMTA 컨퍼런스에서 그 자기네 회사가 그 이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그 인간과 그 기계가 그 격차를 좁히는 데는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분명히 보여준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기계 번역이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그 뭐 중요한 요소이긴 한가요? 예, 그 저 마르코 트럼페티의 말에 따르면은 의외로 그 많은 AI 연구자들은 그 언어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강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가장 가깝다고 그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도 예전에도 뭐 한번 다뤘듯이 그러니까 이는 그 자연어가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우리가 가진 그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그 저희가 지난 언어편에서도 다뤘었듯이 그 다른 그 약 인공지능보다 그 더 정확한 현실 모델링이 필요해요. 그 따라서 그 전문 번역가와 그 최적화된 기계 번역 시스템이 번역한 것 그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기술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강인공지능의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저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저분이 말씀하신 그 전문 번역가와 그 최적화된 기계 번역 시스템 그 사이의 그 격차를 줄이는 측정법이 아까 전술하셨던 TT
타임 투 에디트 뭐 이게 맞나요? 예.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편집 시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 AI 성능을 추적했는데요. 그러니까 TT는 그 보통 그 전문 편집자가 그 AI 생성 번역을 그 인간 번역과 비교해서 그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냥 AI 생성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 전문 편집자가 그 인간 번역처럼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 8년 동안 그 20억 개가 넘는 그 인간이 그 사후 편집을 그 분석한 결과 그 AI가 인간 수준의 번역 품질에 대한 그 격차를 천천히 좁히면서 그 뭐 느리긴 하지만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 그 트랜슬레이티드 이 회사에 따르면은 그 평균적으로 이 전문 편집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각 단어를 편집하는 데는 약 1초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네. 그 사람이 사람의 단어를 편집한 거죠. 네네. 반면 그 2015년에는 그 전문 편집자가 기계가 한 번역을 편집하는데 단어당 약 3.5초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 간단히 말해 기계 번역을 손보는 것이 인간 번역을 손보는 것에 비해 약 3배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죠. 뭐 1초랑 3.5초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2015년 데이터고 네. 최근에는 기계 번역을 편집하는데 단 2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빨라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트랜슬레이티드의 그 인공지능은 10년 안에 사람이 만든 번역만큼 뛰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5초에서 2초면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그렇죠. 사람은 계속 1초 그대로인 거냐? 그렇죠. 사람이 사람 따로 번역하는 거니까요. 네, 사람은 201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이면은 그 인간 번역의 속도와 비슷할 거라는 예상이 뭐 단순히 과장만은 아니죠. 좋은 현상이긴 한데 단순히 이 사실만 가지고 그 강의 인공지능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런 이제 번역 기술은 그 단순 순수 문학에서부터 이런 그 온갖 그 기술서적 번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 영역에 걸쳐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소설 번역하고 또 그 기술서적은 그 문양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음성 번역과 같이 그 기계 번역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어요. 음성 번역도 해요? 그렇죠.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거는 그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꽤 발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인공지능이 유사하게 구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앞서 전술했듯이 그 자연어는 그 AI 개발에서 뭐 우리가 가진 그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번역 능력 안에는 그 인간과 비슷한 뭐 동음 이유 유추 능력이라든지 그 인간의 그 읽으면서 느끼는 뭐 그런 그 해석적인 감정 같은 것도 미묘한 포함되는 감정 것이기 같은 때문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것만 가지고 뭐 강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호들갑 떨 일인가 같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저런 기계 번역 능력이 강인공지능과 꽤 연관이 있을 거라는 주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근데 그 기술적 특이점까지는 좀 오버 아닌가요? 그게 보통 그 이런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그 특이점이라는 용어는 그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AI라는 뜻. 즉 그 기술 성장으로 그 인공지능이 그 통제할 수 없고 그 되돌릴 수 없는 그 폭발적인 지점이라는 그 전통적 그 기술적 특이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강인공지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강인공지능이요? 예.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그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가 그 진정한 그 기술적 특이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긴 뭐 특이점도 일단은 진정한 강인공지능의 탄생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그 오늘 내용 한번 다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세 줄 요약처럼 뭐 그래서 세 단계로 정리하자면은 그 일단 그 하나의 고유한 지표를 통해 그 우리는 그 빠르지는 않더라도 이번 2020년대 말까지는 그 강인공지능에 이제 그 근접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네. 여기서 다룬 그 트랜슬레이티드에 의하면은 그 편집 시간이라는 방법을 그 개발해서 이 전문 편집자가 그 인간 번역과 비교해서 그 AI 생성 번역을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고요. 이는 특이점을 향한 속도를 정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3. 그 마침내 그 인간처럼 그 음성을 번역할 수 있는 AI가 등장한다면은 그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강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가 오늘 내용의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약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 번역 편집 시간, 즉 TT라는 새로운 측량 방법으로 강인공지능의 그 도래 시간을 예측해보는 주장을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